시조 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날도 환한 봄날에 봄보다 푸르고 봄보다 무성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문학 청년 시절에는 자유시만을 창작했지만 지금은 시조만을 창작하고 있는 시조시인 이종문입니다. 저는 3년 전에 계명대학교 한문교육과에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퇴임과 더불어서 전 세계를, 특히 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그때 저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 마을인 강정마을에서 낙동강에 풍덩 빠져서 데카알코마니를 이루고 있는 장엄한 비수산을 보면서 잘 놀았습니다. 지금은 성주 가천에 있는 천마밭에 조립식 농막에서 가야산의 최정상봉인 칠불봉으로 이르는 불꽃 능선을 바라보면서 흰구름과 함께 잘 놀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긴 했지만 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나니까 참 즐겁더군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느껴지더군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죄의식 같은 것도 없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불행할 것 같으면 이 세상 불행의 총량이 그만큼 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염치불구하고 행복하게 잘 놀았습니다. 잘 놀았다고 말하긴 했지만 실은 그 기간 동안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퇴임과 더불어서 몇몇 명망 있는 학자들과 함께 삼국유사 역주사업에 뛰어들었거든요. 역주사업은 역주사업인데 번역을 하고 간략하게 출석을 따는 그런 소박한 역주사업이 아니라 이제까지 삼국유사에 대한 연구 성과가 최대한 반영되어 있는 방대한 역주사업이기 때문에 읽어야 할 책과 논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읽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퇴임 이전보다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물이 아마도 올해 말쯤에는 전자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을 재정리한 종이책을 간행할 예정으로 있어서 예정대로 된다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우리 정신의 시원적 숲풀인 삼국유사의 원시림 속에서 재미있게 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망고의 충신으로 불리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고향 마을인 경상북도 영천시 인고면에서 어린 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우리나라 서원 가운데 두 번째로 역사가 긴 임고서원이라는 서원이 있는데 바로 포은 선생을 모신 서원이었죠. 그리고 제가 다닌 인고초등학교, 전국 아름다운 숲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인고초등학교. 그 인고초등학교가 임고서원과 엎어지면 코다할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날 저는 임고초등학교의 장엄한 숲 속에서 포은 선생과 인고서원이 동시에 들어가는 인고초등학교 교가를 부르면서 어린 날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을 일대에 포은 선생의 유적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특히 인고서원 앞의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우리들의 추억의 놀이터였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의 시조, 나의 이력서가 태어난 바로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저에게 문학적 감흥을 처음으로 불러일으킨 작품도 포은 선생의 단신가였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물론 그 시절에는 이것이 시조일 줄도 몰랐죠. 시조라는 장르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까맣게 몰랐던 그야말로 아득하게 어렸던 시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조를 좋아해서 마구마구 외웠습니다. 작품 창작의 동인과 작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비장감이 울컥 밀려와야 마땅한 작품인데도 저는 아직까지 비장감이라는 그런 어려운 단어를 알지 못했던 철부지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자꾸 되풀이해서 낭송하다 보면은 비장감 대신에 율동적 흥겨움, 율동적 신명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마치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가락에 척척 맞는 대중가요를 부르듯이 척척 맞아떨어지는 시조의 율동적 흥겨움 때문에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이 시를 마구 낭송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 봤더니 국어교과서에 단신가를 포함해서 수십 편의 고시조가 수록되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람 이병기, 노산 이현상, 위당 정인보, 초정 김상옥, 이호우 선생 이런 분들이 쓰신 현대 시조도 높은 빈도로 수록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시조들을 옛날에 단신가를 외울 때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되풀이해 읽는 가운데 외운다는 생각도 없이 저절로 그 시조들을 몽땅 다 외웠습니다. 그때 외웠던 시조들은 지금도 완벽하게 외울 수 없는 작품은 많겠지만은 그래도 대강 뜨듬뜨듬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무렵에 길을 쓰고 외웠던 자유시 가운데서 지금 외울 수 있는 작품들은 거의 없습니다. 고작해야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나 박목월의 나그네 정도가 되겠죠. 그 밖에 많은 작품들은 파편화된 이미지가 돼가지고 저의 무의식의 바다 저 밑에 아득히 침전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체질적으로 자유시보다 시조가 공을 해놨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도 어렴풋이 했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컨대 저는 포원의 단신가를 포함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시조들을 통해서 시조가 처음 접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저의 시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자양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문은 시조가 맞았는데 문청시일까지 왜 자유시만 썼느냐. 다 알다시피 한국에서의 20세기는 근대화는 서구하고 서구화야말로 세계화다. 이런 인식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서구의 쓰나미는 일례성 쓰나미가 아니라 대원군의 시국정책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서구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끝없이 밀려온 쓰나미 아닙니까? 이런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민족 문화, 우리 민족의식 이런 것들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현대 시단에도 서양에서 배를 타고 온 자유시가 급격하게 대세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 전통 문학은 사실상 단절되었다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시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육당 천함성이라든지 가람 이병기, 위당 정인보, 그리고 소설가였지만은 횡보 염상섭 선생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명제를 토대로 해서
가장 민족적인 시가인 시조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장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목소리는 안타깝게도 지금 이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시조를 쓴다고 하는 것은 황소에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주장을 펴는 서구주의자들의 우렁찬 목소리에 금방 뒤덮여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조는 지나간 시대의 낡은 양식이다. 또 시조의 형식이라는 것도 예술적 성취를 높이기 위한 문학적 장치라기보다는 자유로운 시상의 전개를 딱 틀어막는 언어의 감옥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들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한 거죠. 여담이 되겠지만은요, 언어의 백담사 만의 말에 세미나를 마치고 난 뒤에 처음 보는 시인들이 술자리에서 둘러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자기소개를 할 때 제가 시조 쓰는 시인 이종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름을 대면 알만한 지금은 중견시인이 된 분이 이분이 됐든 이 내면천지에 아직도 시조가 말로서는 자유시가 있는데 라고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술김에 대판 언쟁을 벌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시조가 지난 시대의 낡은 양식이라는 것을 누가 입증했습니까? 입증한 사람 누구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시조가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 언어의 감옥이라는 것을 어느 누가 입증했습니까? 입증한 사람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시조라는 나무에 목을 매달고 처절하게 몸부림쳐보고 난 뒤에 귀납적 결론으로 그런 주장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증도 되지 않은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이 그릇된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이상하게도 보편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시조의 공합이 맞았고 시조를 쓰고 싶어 했던 저로 하여금 팔을 비틀어서 자유시를 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던 거죠. 저는 그것이 제가 시조를 좋아하면서도 자유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적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기가 여러 번 있었겠지만은 첫 번째 계기는 1979년도에 우연히 샘트라는 잡지에 수록된 독자 시조를 본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 시조들을 보면서 시조, 내가 어릴 때 몹시도 좋아했던 시조, 이거 나도 한번 써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딱 한 편을 써서 투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 그 작품이 수록됐는데요. 작품은 가없는 천지 현황에 천근만근 깔리는 그런 장엄한 노를 표현한 것이었는데, 심사를 맡으셨던 백수 정원영 선생이 크고 아득한 것을 살려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시인이다, 이런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담에 좀 고무가 돼서 그때부터 몇 수의 시조를 더 써봤습니다. 써보니까 시조라는 것이 지나간 시대의 낡은 양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시조라고 하는 것이, 시조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감옥이 아니라 문학적 성취도를 높여줄 수 있는 예술적 장치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이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시조를 써보니까 시조가 정형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 자체가 매우 느슨했어. 처음부터 시조 쓰기가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썼던 자유시들을 하나씩 시조라는 형식 속으로 밀어 넣어 봤습니다. 물론 자유시 가운데 길이가 엄청 길었던 이런 작품들은 아예 시조 형식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짧은 서정시, 이런 시들은 별다른 무리 없이 시조의 형식 속에 술술 들어가기도 하더군요. 또 처음에는 시조의 형식 속에 잘 안 들어가서 좀 무리하게 억지로 밀어넣은 작품들이라도 밀어넣고 난 뒤에 말을 이리저리 흔든 그런 말놀이를 하다 볼 것 같으면 말들이 알아서 제자리에 착착 들어앉는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도 여러분의 계기가 있었겠지만은 제가 자유시를 쓰는 시인에서 시조 시인으로 돌아서게 된 원초적 계기는 바로 그 무렵의 이런 경험들이 토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간행했던 두 번째 시조집 봄날도 화는 봄날, 거기 머릿말에 제가 추구하는 시의 이상에 대해서 소박하고 간략하게 적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대략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짧은 시입니다. 원래 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짧은 언어에다가 가장 많은 내용과 정서와 감동을 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예술 장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는 짧을수록 시의 본령에 더 충실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쓰는 중간에나 아니면 시를 다 쓰고 난 뒤에도 혹시 이보다 더 짧게 쓰는 수는 없을까 하는 것들을 일단 염두에 둡니다. 두 번째는 쉬운 시입니다. 요즘 우리가 접하는 시들은 어려워도 좀 너무 어렵습니다. 시가 진지한 건 좋지만은 진지함을 넘어서 딱딱하게 굳어가는 시, 그래서 읽을 것 같으면 맨 땅에다가 헤딩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시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과 작품 내적 필연성 같은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품 내적 요구에 따라서 어려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들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난내시의 존재의의를 부정하지도 않고 난내시에 대해서 편미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를 써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화, 대중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회화,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는 가급적이면 쉬워야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를 쓸 때마다 내가 쓰는 이 시가 고등학생으로부터 108살 할머니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둡니다. 물론 그 이해라는 것도 그 청이야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저는 쉬워야 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시를 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즐겁고 재미있는 시입니다. 시가 주는 즐거움에도 종류가 참 많겠지요.
세계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오는 발견의 즐거움, 가슴 속에 맺혀있는 응어리를 풀어주는 데서 오는 정화의 즐거움, 혹은 소통의 즐거움, 그리고 시조의 리듬이 주는 음악적 즐거움, 시조의 이미지가 주는 회화적 즐거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해학과 풍자, 능청과 반전, 이런 기법적 즐거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좌우간 이런 종류의 즐거움조차 없다면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조를 누가 읽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에서 끝난 시가 아니라 감동과 여운에서 끝난 시입니다. 시가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즐거움 그 자체에서 끝나버린다면 웃기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대중적 코미디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네 가지 것들을 제 창작의 대원칙으로 삼고 창작을 할 때마다 이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저녁밥 찾는 소리로부터 얼마 전에 간행했던 내 마음 좀 알아두고 이르기까지 7권의 시조집을 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집인 저녁밥 찾는 소리와 마지막 시집이었던 내 마음 좀 알아두고 이 두 권을 읽어보면 그 사이에 그래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제 작품들을 이렇게 돌아보건대 첫 시집에는 단시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값은 내가 낼게, 아버지가 서 계시네, 이쯤 올 것 같으면은 작품의 편폭이 긴 연시조들이 점점 많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무렵에 저는 평시조 속에 서사적 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집어넣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거든요. 또 그것이 시조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마지막 시집인 내 마음 좀 알아두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런 서사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줄어들었던 그런 정도의 변화는 얼핏 생각해도 생각이 나는군요. 저는 그 7권의 시조집 이 모두를 내가 낳은 내 새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낳은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또 특별히 미워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곰곰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전체적인 작품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에 조금 낫다 싶은 것도 있고 조금 처진다 싶은 것들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낳은 내 새끼들이라서 그런지 귀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낳은 제 시조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서 계시네. 순애야, 날 부르는 쩌릉쩌릉 고함 소리. 무심코 내다보니 대운동장 한복판에 사람말 짊어지시고 아버지가 서 계셨다. 어구야고 쏟아지는 사랑눈을 맞으시며 새끼대의 멜빵으로 사람말 짊어지고 순애야, 순애 어딨노?
외치시는 것이었다. 너무도 황당하고 또 하도나 부끄러워 모른 척 엎드렸는데 드르륵 문을 열고 사람 말 지신 아버지 우리 반에 나타났다. 수은혜야, 니는 대체 대답을 왜 안 하노? 큰집 제사 오는 김에 사람 말 지고 왔다. 이 살밥 먹은 힘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래 하시던 우리 아버지 무덤 속에 계시는데 사랑눈 내리시네. 흰 살밥 같은 눈이 사람을 짊어지시고 아버지가 서 계시네. 시조를 창작하는 행위, 이것을 출산의 고통에 비견하는 그런 시인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교적 아주 즐겁게 시조를 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상이 떠오르면은 고맙게도 이미 주어져 있는 시조라는 틀이 있어서 그 틀 속에다 집어넣고 말을 이리저리 굴리는 즐거운 말놀이가 제 시조 창작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시조보다 더 즐거웠던 일이, 시조를 쓰는 일보다 더 즐거웠던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시조는 나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감옥에 가둔 나를 풀어서 해방시켜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가슴 속에 맺혀 있던 감정의 엉거리들,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스르르 치유해주는 정화의 작용도 시조는 하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있어서의 시조는 내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가장 재미있는 취미 활동인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 마음의 온갖 무더기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정화해주는 신앙 활동일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갈밭에 떨어진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잘 알 수가 없듯이 제 시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다른 데로 튈 때라도 있는지, 그것도 없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다만 제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 전부터 사람들이 복잡거리는 세속적 세계로부터 절대적, 탈속적 이런 자연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색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일정하게나마 내 마음 좀 알아두고라는 시집에서도 좀 드러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묻혀 있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들, 제가 전공이 그쪽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적지 않게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시조로 푸는, 그러니까 가칭 시조로 역사 읽기라고 할까요? 뭐 그런 기획 시집을 하나 좀 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시조는 정형시 아닙니까? 따라서
시조미학의 핵심은 역시 리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조의 리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음수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혹은 음보율이라든지 이런 율격 이론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율격 이론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작품 내적 필연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딱딱 들어맞고 착착 달라붙는 찰진 리듬을 가진 시조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시조의 리듬에 대한 정감적이고 체득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리듬감이 좋은 고시조 그리고 현대시조를 한 100수 정도 골라서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외워서 시조의 리듬을 육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자신이 쓰는 시조의 리듬이 좋아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맺힐 때는 맺고 풀 때는 풀어주고 밀 때는 밀고 당길 때는 당기는 시조 운용 전체의 영향도 그런 가운데서 한 단계 업데이트 될 거다. 그러므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사.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법 긴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얘기를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가야산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에게 복 많이 받으시라고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